통일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이끌어가는 고유한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직책을 맡으셨는데 원래 학계에 계셨잖아요. 네, 네. 학계에 있다가 지난 4월에 통일연구원 원장이 됐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경색이 돼 있고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남북 관계 경색 원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큰 흐름은 네. 지난해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회담의 결렬. 뭐 그 여파가 현재까지 그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폭돼 왔다가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제 완전히 이제 폭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누적된 에너지가 네.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뭐 통일, 평화,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데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네. 통일연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통일연구원은 91년도에 원래는 이제 통일원 산하로 출범한 국책기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제인문사회 이사회라고 총리실 산하로 국책기관 26개 정도가 이제 합해져서 네. 이사회 체제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주로 통일, 북한, 평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책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 행동이 지금 군사적 어떤 작전까지 얘기를 했다가 보류한 양상이거든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네. 이 북한의 이런 행보 저는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연구원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것은 결국은 이제 남북 사이에 4.27 판문점 선언 또 9월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 합의 뭐 이런 그 합의들을 만들어서 북미 간에 물론 이제 핵 문제라든가 또 북미 현안이 있고 남북 네. 현안이 있는데 어쨌든 남북 사이에서는 군사 분계선에서 서로 상호 적대 하지 않기로 하고 네. 그 밖에 이제 DMZ 평화지대화 한다라든가 NLL 북방 한계선 지역의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네. 이후에 그 대북 전단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그 문제가 이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누적된 뭐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남북 이런 그 문제들이 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악화되어 오는 상황에서 네. 대북 전단 문제가 이제 그 촉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북한 체제 속성이나 아니면 뭐 그걸 떠나서라도 서로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네. 북한의 흔히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 가족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전단으로 네. 이제 북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렇죠. 북에서는 뭐 최고 존엄의 그 권위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타협 불가능하다. 그건 이제 신성 불가침한 영역인데 뭐 그것을 건드릴 때는 타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북한의 내논리인데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일단 그 대북 전단이 이제 그렇게 된 하나의 촉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적대적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종식시키고 적대 상황을 해소한 후에 어떤 건물을 세울 건가 이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고 원장님하고는 이제 과거에 한반도 문제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같이 방송에 출연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잘 알고 네. 있는 처지인데 이렇게 새로 또 역할을 맡으셔서 다시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통일연구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통일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쇠락해진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보다는 평화지라는 논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세대도 역시 통일에 대한 생각은 거의 뭐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된 익숙해진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비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평화인데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통일연구원은 바로 이렇게 통일담론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이라는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있고, 아하. 예. 또 하나는 사실은 한반도 문제를 풀 때 우리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제약 요인 하나가 국가보안법입니다. 보안법이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통일연구원은 국가보안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두 가지 좀 큰 질문을 두 가지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어요. 통일 담론은 뭐 어쨌든 지금 분단 국가에서 71년 동안에 네. 우리가 그 소모적인 분단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일 지향이라는 부분은 한시도 뭐 그 궤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통일 그리고 이제 사실상의 통일 이런 관점에서 우선은 이제 화해협력하고 공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남북 연합이라든가 중간 단계를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통일로 간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 담론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우선은 이제 지금 긴급한 한반도 현안이 핵 미사일 등 전쟁의 위기가 그동안 그 지속돼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제 그 평화 관리를 가장 상위 가치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민족의 생존과 관련되는 통일이 그 평화가 통일보다는 더 우선하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말씀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네. 그 우리가 다 이제 잘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는 통일연구원의 역할 가운데 하나도 그러는 과정에서 약화되고 있는 통일 담론을 새로운 형태의 어떤 틀이나 또는 포장이나 또는 논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평화 통일이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통일이 미래 비전이라는 형태로 줄 때에 이 평화가 훨씬 더 긴박하게 작동할 절실성이 있다는 거. 이게 좀 강조가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서 말씀드려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라는 아. 틀 속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우리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뭐 신북방, 신남방 또 뭐 이 주변 국가들의 일대일로라든가 뭐 이 인도 태평양 구상 이런 여러 작용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이제 평화 번영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느냐 하는 그 그랜드 디자인이랄까요. 그렇죠. 그런 그림은 지금 이제 그려놓고 그 내용을 채우는 작업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강론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중요하죠. 네. 그다음 이제 열심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안법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기 오기 전에 2000년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에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문서는 국내법적으로 보면 보안법상으로 보면 적대단체 수구회와 만든 불법 문서잖아요. 위반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게 이제 그 당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통치 행위. 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이후에 합의 문서들은 대부분 통치 행위라는 것으로 정당화되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제 통치 행위를 한 것을 국가보안법을 이제 손질해서 정리하면 가장 좋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게 잘 되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비준해서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고 그러면 이제 이행의 강제력도 있고 또 이행에 필요로 하는 예산 뒷받침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 제가 아쉬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그때 바로 했었어야 돼요. 그때 바로 아마 또 그때 아마 그 절차를 밟다가 이 사문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회 그렇죠. 그게 임기가 끝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물론 이제 모든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관계에 맞는 그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들은 그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나중에 합의 이행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다시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따른
도발이 내부의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대북 전단이 뭐 네. 어제 오늘 간 게 아니다. 아니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왜 이 시점이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부 여건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제재 압박이라는 게 지속적인 핵 미사일 그 실험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재가 들어갔고 안보리 차원의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제 셀프 봉쇄, 중국과 뭐 밀무역 같은 게 활발했는데 그것마저도 위축되고 그래서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거의 차단된 뭐 이런 국면에서 몇 년을 이렇게 버텨온다는 거는 뭐 거의 외화도 상당 부분 고갈돼 가는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내부의 그 이 시장 세력들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그 외부의 물품이 들어와야 장마당이 좀 더 활성화되고 거기서 이제 이익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북한 내부의 시장 세력도 위축되고 뭐 시장 세력은 어차피 그 관료와 결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료들의 일탈 현상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2월 달에 정치국 확대 회의 때 그 본보기로 조직 지도부장 이만건 당 부위원장 굉장히 높은 자리죠. 네. 그리고 이제 농업 담당 부장이었던 박태덕 당 부위원장. 그러니까 조직과 경제의 핵심 두 인사들에 대한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해임이 있었는데요. 본보기적인 어떤 그런 인사 조치였다고 볼 수 있고, 얼마 전 6월 그 7일인가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도 평양 살림살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어요. 아, 살림살이요? 네, 그러니까 뭐 물, 식량, 기타 이제 그 인프라와 관련되는 부분에 보장을 해야 된다. 그건 역대 수령들의 정치 사업이었다. 근데 저가 북한 오래 봤지만 평양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그것을 정치국 회의에 의제로 다뤘다는 거는 거의 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어렵다는 건가요? 이제 그건 그 핵심 지지 계층이 사는 곳이 수도 평양인데 평양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할 만큼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그 밑으로부터 불만들이 표출되니까 그거의 모든 책임은 이제 미국의 제재 압박이라든가 또 남쪽의 이런 합의 불이행 네. 이런 데다가 원인을 찾고 위로 올라오는 불만을 남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초강경 조치를 취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그건 이제 안에서 벌어지는 뭐 현상에 대한 확대 해석인데요. 네. 어쨌든 뭐 그 부분도 지금은 무시 못할 일리가 것 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 좀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제 진행자의 입장에서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사용돼야 될 어떤 용어가 단어다. 좋을까요? 도발. 예. 도발인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정당한 대응으로서 성격을 살펴야 될 것인지는 향후에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도발이 얼마나 쉽게 도발이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이 북한의 공격적 성격으로 모든 상황을 규정해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이 일정한 상호 관계에서 나오는 대응의 성격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경우 아까 잘 말씀을 고 원장께서 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가구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못 나사 다 못 들어가요. 해체해서 들어갑니다. 그 조립해야 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평양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이와 같은 정세 변화에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기대했던 정세가 오지 않게 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내적 긴장이 높아졌고 대외의 정책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정면 돌파론이에요. 그래서 이 정면 돌파라는 그 큰 정책의 어떤 이 방향 설정이 이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면 돌파에 일정하게 일단은 약간 잠시 멈춤을 통해서 서로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근에 조치라고 보겠는데 이 정면 돌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좀 이해해야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어떤 질문이 나올 테니까는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도 북한은 왜 정면 돌파의 정책을 취했는가, 북한의 그 내용을 지금 뭔가, 방식,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이제 노딜 사실은 거의 그 실무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5개 중요한 제재를 풀려고 요구하면서 네. 이제 결렬됐는데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라 하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핵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또 뭐 핵실험장 폭파시키고 등등의 몇 가지 성과만으로도 11월 그 대선까지는 성과를 내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셈법으로 바꿀 경우는 양보로 인식되면 불리할 거라고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한을 연내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까지 셈법을 바꾸지 않으니까 지난 연말에 이제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정면 돌파전 말씀하신 그 정면 돌파전과 자력갱생 그건 결국은 이제 북미 대결의 장기화에 따라서 내부 버티기용으로 이제 자력갱생 전략을 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당시에 그 남측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그 신년사를 대신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 뒷문은 열어뒀다. 네. 미국으로는 정면 대결하되 우리 남측은 뒷문을 열어두고 관계를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연말까지는 결국 이제 북미 변수가 작용해서 남북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데 대한 평가가 있었고 네. 연초부터 운신의 폭을 넓혀서 남북 사이 할 일은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치고 나갈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무적인 뒷받침이 안 됐던 거죠. 그 제재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뭐 남북 간 해야 할 협력 사업 같은 것도 좀 본격화하고 그랬어야 네. 되는데 그 당시에 동해선 뭐 제진 강릉 사이에 그 정도 이제 착공한 거지만 그건 뭐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본 그렇죠. 한국형 뉴딜이라고도 남한만. 네, 네. 당장에 지금 북하고는 관계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 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뭐 할 만한 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고 타미프로 제공 과정에서도 유엔사 방해로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했고 그러니까 뭐 한국 정부가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불만이 이제 계속 생겼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어 오다가 결국은 이제 그 전단 문제로 아하. 폭발한 거죠. 자, 지금 많이 좀 주목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얘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인데 이 6월 초에 담화를 한 이후에 지금 영향력이 좀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정말 명실상부 2인자가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처음부터 역할 분담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그 굿캅, 배드캅, 이제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이런 논리로 이제 불만을 표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면 최고 지도자 사이의 신뢰까지 무너지면 네. 이게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역할 분담을 했는데 제1부부장이라고 하지만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함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2인자였습니다. 원래 2인자가? 근데 일각에서 뭐 이걸 김여정의 뭐 역할을 좀 높이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러려면 좋은 역할을 좀 확립해 나가야지 나쁜 역할로 확립을 해 나간다는 게 네. 그게 뭐 리더십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제 느낌은 김영철 그 당 부위원장 대남 강경파로 알려져 있던 그 인사랑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던 부하로 있던 리성건이 지금 외무상으로 가 있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정세를 주도하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좀 내세워서 일을 좀 크게 벌린 거 아닌가. 아하.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그 묵인 또는 뭐 그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그렇겠죠. 예. 그래도 이제 그 내부의 여러 불만들을 반영해서 이 강경파들이 좀 더 강하게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국합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보면 구도를 보세요. 김여정이 이 얘기했을 때에 김정은에게 위임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출발은 김정은에게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고 보리 조치도 김정은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구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여정이 이 구도 속에 자기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의 정세에서는 어떤 걸 보게 되느냐 하면 고 원장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북한의 경우에 보면은 남북 관계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이른바 선차적으로 크게 해결할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미국과 관계를 풀면 그다음 그 연동해서 우리의 관계를 푸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문제 풀리지 않겠어라는 단계적인 어떤 이 진화론적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세는 어떻게 됐냐 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중하반기부터는 우리의 관계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전략과 이찬점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로서도 미국과 관계를 푸는 데서 일정한 한계가 왔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어떻게 남과 북이 만나게 되느냐 하면 그래 열쇠를 푸는 건 오히려 우리들이 먼저 풀면 미국과의 관계도 풀 여지가 있겠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하. 그러니까 북은 쟤네들아 먼저 풀겠어. 그 다음에의 부차적 보완으로서는 남북 관계를 풀겠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도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안 들어맞았는데 남과 북 양쪽이 다 미국하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 그리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되네. 네. 결국 우리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긴장과 와해, 긴장과 유화의 국면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의 메시지가 뭔지를 지금은 명확하게 파악을 했고 네. 한계도 뭔지를 알게 됐고 여지도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 보류한 것도 보면은 남쪽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는 이것은 새로운 정치 공간이 태어난 겁니다. 네. 이 정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 자문과 좋은 역할을 할 분이 바로 우리 앞에 여기 계신 거죠. 어떻게 이 말씀 좀. 예, 그러니까 네. 이 방식은 북이 과거에도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던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충격을 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때는 계속 정체 국면으로 이게 시간만 가거든요. 근데 제재 압박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연락 삼소 폭파라는 충격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뒤에 이제 흔히 말하는 백업 카드처럼 군사적 조치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이상의 충격은 현 단계에서는 핵실험 이상의 충격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충격을 주고 이 구조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큰 그림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의 반전을 기회가 있는데 아마 앞에서도 논의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도 이 코로나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난해 생각했던 대선 변수와는 달리 지금은 이제 코로나 변수라는 것으로 인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한 번쯤 여기에 관여할 요인이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남북 사이에 극한 대치가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남북미 정상들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국면을 한번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파국 전략이 아니다. 네. 전환 전략이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자, 남북 관계 개선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지금 미국 역할을 좀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한미 워킹 그룹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워킹하지 않잖아요.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이제 뭐 간접적으로 안보실 자문위원장 같은 것을 통해서 지켜봤고 참여했는데 저는 그게 워킹 그룹이 과거에 육자회담 할 때 한미일 워킹 그룹이 있었어요. 한미일. 네, 그러니까 티콕이라 해서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 회의라고 해서 그 육자 중에서도 이제 한미일이 어떤 정책 공조를 위해서 사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북미에 이루어지는
그 평화 비핵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3자 워킹 그룹으로 가야 된다고 삼자로 계속 가야 주장을 된다. 했었어요. 네. 그때도. 근데 한미 워킹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재 워킹인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사실은 그게 제재 워킹 그룹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제 판문점 선언 또 9월 평양 선언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 네. 이 틀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이제 비핵과 평화를 교환하는 협상을 하기 위한 실무 워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재 워킹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저는 문제였다 문제였다고 생각이 봐요. 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네. 한미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면은 미국의 절실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에 돈을 부담시켜야 되니까 이런 그 재정 부담 관련한 논의를 다잡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여서 된 것이고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 워킹그룹은 실무 지원의 성격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실무 지원이 아니고 이것을 통괄해서 네. 제재 성격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원장님께서 이 남북 관계에서 이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는 멀어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길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정상 간 회담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 선에서는 이미 판을 깨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서 다시 이 판을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코로나 전국에서 대면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국면이고 그래서 저는 그 남북미 화상 정상회담 뭐 이를테면 남북 북미 이 양자 정상회담도 필요하죠. 네. 한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도훈 평화교섭 본부장이 그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고 네. 또 비건이 지금 서울을 올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3자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신속하게 열어서 이 국면이 파국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 11월 중간 선거. 대선을 본다면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네. 또 국면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굉장히 좋은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식이 현재로서는 뭐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는 과정에서 정상들이 만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체적 역할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좀 짚어 주시죠. 지금 이제 K 모델 많이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다른 K는 거의 세계 정상 수준에서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평화라는 부분에서 아직 그렇죠.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K 모델을 완성 네. 못하고 있는 부분. 네. 근데 저는 이 K 모델 완성은 우리의 이제 힘의 역량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네. 자아중거적으로 우리의 자신감을 갖고 그러려면 이게 이제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대미 자율성.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자율성을 갖고 우리 의지대로 이 판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볼턴 회고록을 보면 네. 미국의 주요 관리들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은 남의 나라에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K 모델 완성은 K 평화가 완성될 때 이룰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 관성이나 개발도상국 의식을 넘어서 지금의 우리의 역량에 맞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담대한 한 걸음. 그렇죠. 담대한 한 걸음 말씀하신 남북 관계 개선 또 통일 이런 위해서 통일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연구원장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좀 수장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일, 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가서 보니까 인력도 충분하고요. 사실 네. 그 정도 인력과 그 여러 가지 인프라는 잘 갖춰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들의 역량을 제대로 이렇게 집중시켜서 국가 목표에 맞는 뒷받침을 못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네.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데도 우리 연구원의 책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정부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언 같은 걸 해야 대응을 되는데. 못했다는 그런 네. 반성을 하면서 아하.
이런 프로세스 잘 진행되고 이제는 불가역적인 대부분 되돌아가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그런 한반도의 평화 번영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저희 연구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